1947년 가을 뉴욕 브루클린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밤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책상, 희미한 스탠드 불빛,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 수십만 장.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 코버였습니다. 코버는 브루클린 칼리지의 고전학 교수였는데 그녀의 연구 주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풀 수 없다고 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3. 0년 이상 잠들어 있던 고대 문자. 아무도 읽을 줄 몰랐고 앞으로도 누구도 읽을 수 없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던 그 문자를 코버는 혼자 밤마다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코버가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이 이야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 50년이나 걸렸을까요? 문자를 발견한 건 1900년이었고 풀린 건 1952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52년입니다. 두 세대에 걸친 시간이죠. 그런데 이 문자를 연구한 학자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언어학자들, 고전학자들, 암호 해독 전문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풀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처음 들으면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답을 제대로 파헤쳐 보면 우리는 뜻밖에도 아주 불편하고 중요한 진실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식이 오히려 눈을 멀게 만든다는 진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특정한 종류의 확신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인만이 즐겨 했던 방식을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파인만은 이런 문제 앞에서 늘 같은 질문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인 전제가 뭐냐고요? 그 전제가 사실인지 의심해 본 적 있냐고요?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먼저 이 문자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 영국 고고학자 아서 에번스가 크레타 섬을 발굴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점토판,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낯선 문자들. 발굴을 계속하니 수천 장이 쏟아졌습니다. 에번스는 이 문자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림 같은 상형 문자, 선형 A, 그리고 선형 B.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굴된 게 선형 B였습니다. 그리고 에번스는 단언했습니다. 선형 B는 절대로 그리스어가 아니다. 이건 그리스어보다 훨씬 더 오래된 미노아 문명의 독자적인 언어다. 그리스어로 읽으려는 시도는 모두 시간 낭비다. 이 선언이 반세기를 지배했습니다. 에번스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그는 20세기 초 최고의 고고학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유적지를 잘 알았고 이 문명을 오래 연구했고 이 점토판을 직접 발굴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확신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에번스가 단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가 충분히 권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그 어떤 반증보다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단언을 합니다. 젊은 연구자들은 그 단언 앞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갖습니다. 이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틀렸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하고 더 겸손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에번스는 점토판 원본을 학자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못 풀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점토판을 직접 보지도 못하면서 볼 수 없는 자료에 대해 틀린 단언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수수께끼가 50년간 잠들어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정보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재능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의심이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안에도 이런 자물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단언된 나머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된 믿음이요. 이건 아직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잠긴 자물쇠를 처음 진지하게 건드린 사람은 바로 앨리스 코버였습니다. 코버는 에번스의 권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에번스에게 공개적으로 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조용히 자신의 방법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밤
점토판에 글자 하나하나를 카드에 옮겼습니다. 마치 체스판처럼 모든 글자의 등장 빈도와 주변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카드가 결국 수십만 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무언가를 발견했으든가. 같은 단어 뿌리에서 끝부분만 다르게 바뀌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어에서 먹다, 먹어요, 먹습니다처럼 한 뿌리에서 어미만 달라지는 그 패턴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패턴은 이 언어가 굴절어라는 증거였습니다. 문법 관계에 따라 단어 끝이 변하는 언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보의 진짜 천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 어미들을 격자표에 정리했습니다. 가로축은 자음, 세로축은 모음.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같은 자음을 공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격자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형 B의 글자 하나하나는 알파벳이 아니라 음절 문자라는 겁니다. 한 글자가 자음 더하기 모음, 하나의 음절 전체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시겠습니까? 코보는 이 언어가 그리스어인지 아닌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아냈습니다. 이건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방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낸 것과 같습니다. 코보는 열쇠 구멍의 모양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열쇠가 뭔지는 몰랐지만요. 1950년, 코보는 자신의 격자표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3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자표는 살아남아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의 한 젊은 건축가의 책상에 도달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통찰이 있습니다. 코보는 에번스의 단언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에번스가 그리스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울 때 코보는 그 논쟁 자체를 우회했습니다. 그리스어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이 문자가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게 파인만이 좋아하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논쟁 안으로 뛰어들기 전에 논쟁이 어떤 질문 위에 서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방식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에번스와 나머지 학자들은 닫혀있는 방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코보는 먼저 이 문이 어떤 종류의 잠금 장치인지를 알아낸 겁니다. 잠금 장치의 종류를 알면 추측이 아니라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코보 격자표의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마이클 벤트리스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벤트리스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은 건축가였고 나이는 코보 논문이 발표됐을 당시 28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4살 때부터 이 문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살의 벤트리스는 학교 단체 견학으로 런던의 한 박물관에 갔다가 우연히 아서 에번스 본인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80대의 노학자가 자신의 발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번스 박사님, 이 문자가 정말로 그리스어가 아닙니까? 노학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리스어가 아니야.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마디가 그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그날부터 벤트리스는 매일 밤 이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6개 언어를 독학했고 건축학을 공부했지만 그것은 직업이었고 진짜 열정은 선영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벤트리스가 결국 이 문자를 풀었을 때 학자들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그가 건축가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벤트리스는 처음에 에번스의 주장을 믿었습니다. 선형 B는 그리스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어 계통의 언어일 가능성을 오랫동안 탐색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 코보의 격자표를 손에 쥐고 작업하던 어느 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격자표의 자리들을 채워나가는데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은 소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처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벤트리스는 어떻게 이 격자표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글자의 소리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격자 안에 자음과 모음을 배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언어 해독의 근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언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언어로 쓰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모릅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가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발견됐다면 그 섬에 있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을 텍스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어떤 언어든 장부에는 장소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세금 기록, 재고 목록, 물자 분배 기록. 이 점토판들이 왕궁의 행정 기록이라면 크레타의 주요 도시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와야 합니다. 벤트리스는 바로 이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점토판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의 주요 도시들 이름을 대입해 봤습니다. 크노소스, 암니소스, 튤리소스, 그리고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크노소스는 세 음절 KONOSO, 암니소스는 네 음절 AMINISO, 튤리소스는 세 음절 TURISO. 이 세 이름이 코버의 격자표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세 지명이 풀리자 격자표의 빈칸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KO에서 K자음과 O 모음이 나왔습니다. NO에서 N자음이 나왔습니다. SO에서 S자음이 나왔습니다. 한 글자가 풀리니 같은 자음을 가진 다른 글자들이 줄줄이 따라 풀렸습니다. 그런데 격자표를 채워나가던 벤트리스의 손이 멈춥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자꾸 낯설지 않았습니다. 에트루리아어도 아니고 미노아어도 아니고 분명히 어딘가서 들어본 소리들이었습니다. 벤트리스는 조심스럽게 호메로스를 펼쳤습니다. 그 소리들이 그리스어였습니다. 1952년 6월, 벤트리스는 29살이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풀지 못한 문자를 에번스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풀 수 없을 거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문자를 건축가로서의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집에서 혼자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벤트리스는 처음에 자신도 에번스의 단언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러면 벤트리스는 어떻게 에번스와 달리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연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벤트리스는 에번스보다 이 분야를 덜 알았습니다. 학자로서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덜 안다는 것, 그 학계의 바깥에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에번스는 미노아 문명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 문명은 독자적인 언어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스와는 다른,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문명이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가설이 아니라 에번스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구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그냥 이론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구축해온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증이 와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게 됩니다. 이게 지식이 오히려 눈을 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알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것을 걸러내는 필터가 됩니다. 이 필터는 대부분 아주 유용합니다. 온갖 헛소리를 걸러주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 필터가 진실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필터와 너무 다를 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벤트리스는 이 필터가 덜 굳어 있었습니다. 에번스보다 이 분야에서 잃을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말하는 것을 자료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깊은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버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코버는 학자였습니다. 브루클린 칼리지 교수였습니다. 그녀도 이 분야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버는 에번스의 틀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코버가 에번스의 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녀가 질문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번스와 그 이후 학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언어는 무엇인가? 코버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이 언어는 어떤 구조를 가졌는가? 이 차이가 작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50년의 침묵을 깬 열쇠였습니다. 이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에번스의 단언과 직접 충돌합니다. 그리스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이 에번스의 권위와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권위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은 에번스의 단언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굴절 구조를 찾아내는 건 그리스어냐 미노아어냐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버는 에번스가 지키고 있는 관문 앞에서 싸우지 않고 그 관문을 우회하는 다른 길을 찾아낸 겁니다. 이걸 파인만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답이 막혀 있을 때 진짜 문제는 그 답이 아니라 그 답을 향해 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열쇠와 자물쇠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입니다. 자물쇠가 너무 오래 잠겨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자물쇠를 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물쇠가 잠겨 있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열립니다. 코버는 열쇠 구멍 모양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열쇠 구멍의 모양을 알면 어떤 열쇠가 맞는지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훨씬 더 기묘해집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코버가 격자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940년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종이가 귀했고 연구비는 없었고 여성학자로서 이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담뱃갑 안쪽 은박지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슈퍼마켓 봉투를 잘라 카드로 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를 푸는 작업이 담뱃갑 은박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 안에서 저는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을 봅니다. 위대한 발견들이 언제나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지원과 최고의 권위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끔은 가장 변두리에서 가장 적은 자원으로 가장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핵심을 꿰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대형 기관과 큰 지원이 있으면 큰 프로젝트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 기관의 방향과 기관의 이해관계를 따라가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코버는 그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책상에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했습니다. 물론 이건 빈곤이 창의성을 낳는다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버에게 더 좋은 환경이 있었다면 더 빨리, 더 많이 해냈을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녀가 그 모든 제약 속에서도 일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뱃갑 은박지 위에서도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이 언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집중하는 동안 50년간 세상을 지배한 에번스의 단어는 그냥 배경소음이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뜻이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번스의 발굴이 없었으면 점토판도 없었습니다. 에번스의 방대한 연구가 없었으면 그 누구도 이 문자를 다룰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에번스는 틀렸지만 에번스 없이는 정답도 없었습니다. 권위는 대개 옳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쌓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깊은 연구가 있었으니까요.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무조건 믿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파인만이 좋아했던 방식을 다시 빌려오면 권위 있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이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를 한 번만 물어보는 습관. 그 전제가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 이게 맹목적 의심과 맹목적 신뢰 사이에 좁고 좋은 길입니다. 에번스의 전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미노아 문명은 그리스 문명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전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물었다면, 그리고 이 전제를 내려놓고 자료를 다시 봤다면 에번스 자신이 더 빨리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대개 전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제는 공기 같아서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전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전제 위에 세운 모든 결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버가 한 일은 정확히 이겁니다. 그리스어냐 아니냐라는 질문 자체가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전제를 건드리지 않고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반세기를 바꾼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깊은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향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하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번스입니다. 에번스는 50년간 진실을 막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권위로 학계를 지배하고 틀린 단언을 고집한 사람으로요. 그런데 잠깐만요. 에번스는 1900년에 크레타 섬 흙 속에서 고대 문자를 발굴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문명 전체를 세상에 꺼냈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선형 B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코보의 격자표도 벤트리스의 해독도 없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틀린 방향으로 파헤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확신으로 시작된 탐험이 옳은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번스가 틀린 이유로 파기 시작한 땅에서 나중에 옳은 사람들이 진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물리학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지금 당장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격자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파헤쳐 놓은 흔적이 다음 사람에게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번스가 기억되는 방식은 아마 역사의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바뀔 겁니다. 지금은 틀린 단언으로 기억되지만 더 오래 지나면 아마 그 발굴 자체로 기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는지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파헤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보가 에번스의 단언을 우회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녀가 질문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번스와 그 이후 학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언어는 무엇인가? 코보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이 언어는 어떤 구조를 가졌는가? 이 차이가 작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50년의 침묵을 깬 열쇠였습니다. 이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에번스의 단언과 직접 충돌합니다. 그리스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이 에번스의 권위와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권위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은 에번스의 단언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굴절 구조를 찾아내는 건 그리스어냐 미노아어냐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보는 에번스가 지키고 있는 관문 앞에서 싸우지 않고 그 관문을 우회하는 다른 길을 찾아낸 겁니다. 이걸 파인만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답이 막혀 있을 때 진짜 문제는 그 답이 아니라 그 답을 향해 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열쇠와 자물쇠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입니다. 자물쇠가 너무 오래 잠겨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자물쇠를 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물쇠가 잠겨 있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열립니다. 코보는 열쇠 구멍 모양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열쇠 구멍의 모양을 알면 어떤 열쇠가 맞는지 범위가 좁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훨씬 더 기묘해집니다. 1952년 7월 벤트리스는 B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발표했습니다. 선형비는 그리스어입니다. 학계는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30살 건축가가 에번스가 평생 부정한 결론으로 50년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1953년 케임브리지 고전학 교수 존 체드점이 검증에 나섰습니다. 체드 핵은 진짜 그리스어 전문가였습니다. 한 달간 꼼꼼히 들여다본 그의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벤트리스가 옳습니다. 1953년 5월 두 사람의 공동 논문이 발표됩니다. 그날 50년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해독이 가져온 진짜 충격을 느끼려면 그 안에서 나온 단어들을 직접 따라가 봐야 합니다. 선형 B로 쓰인 점토판에는 어떤 말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첫 번째, KOWO와 KOWA 두 음절짜리 단어 두 개입니다. 코보스는 소년, 코바는 소녀. 이 두 단어가 점토판 어딘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느 여성 노동자의 이름 옆에 소년 셋, 소녀 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00년 전 왕궁에서 일하던 어머니와 5 아이의 기록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출근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과 아이들의 수는 점토에 새겨져서 300년을 버텼습니다. 두 번째, POME, 두 음절. 그리스어 포이멘, 양치기라는 뜻입니다. 점토판에는 양치기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코마위, 페리타. 300년 전 크레타 섬 어딘가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세 번째, DIWE, POSE-O, ATANA, ERA, 제우스, 포세이돈, 아테나, 헤라. 호메로스보다 500년 앞선 점토판에 올림포스의 신들이 이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에 노래한 그 신화 속 세계가 호메로스보다 500년 더 오래된 실제 행정 기록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신화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의 실제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호메로스가 노래한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 그 이름들이 점토판에서 발견됐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 문서 안에.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으면서 이건 300년 전 사람이 상상한 이야기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안의 인물들이 그보다 500년 더 앞선 시대에 실제 문서에 이름을 갖고 등장했습니다. 서양 문학의 기원이라고 부르는 이 서사시가 사실은 그 서사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실제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더 깊이 뻗어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모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안에 아주 기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선형 B 점토판은 어떤 의도로 보관된 게 아닙니다. 저장소에 잘 봉인된 것도 아닙니다. 이 점토판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3세기 미케네 시대 말기에 크레타의 왕궁들이 불에 탔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이었는지, 내란이었는지, 자연재해였는지. 그런데 그 불이 역설적으로 점토판을 구했습니다. 점토는 원래 약합니다. 습기에 약하고 충격에 부서집니다. 제대로 구운 도자기가 아니면 수백 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불이 나면서 그 안에 있던 날 점토판들이 벽돌처럼 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300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문명을 멸망시킨 재앙이 동시에 그 문명의 흔적을 보존한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불이 나지 않았다면 점토판들은 수백 년 안에 다 부서지고 사라졌을 겁니다. 선형 비도 없고 미케네 문명의 일상도 없고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이름도 없었겠죠. 역사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연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가 사실 얼마나 큰 구멍들로 가득 찬 이야기인지를 보여줍니다. 불에 탄 덕분에 남은 것, 땅에 묻혀서 남은 것, 운 좋게 건조한 사막에 있어서 남은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란 대부분 살아남은 것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살아남지 못한 것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 이야기가 갑자기 어디로 가나 싶으시겠지만 잠깐만 따라오세요. 이 우주에서 정보는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질서는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들고 내버려 두면 무질서로 흩어집니다.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름, 이것들은 기록되지 않으면 엔트로피를 거스르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300년 전 양치기 코마위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아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엔트로피를 거스른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연히 탄 불이, 우연히 살아남은 점토가, 우연히 크레타 섬을 방문한 에번스가, 우연히 죽기 전에 논문을 발표한 코버가, 우연히 14살 때 강연을 들은 벤트리스가. 이 우연들이 연쇄적으로 맞물리지 않았다면 코마위는 영원히 없었던 사람이 됐을 겁니다.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름을 알고 있는 고대의 사람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우연들이 겹쳐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역사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불이 나지 않았거나 점토판이 아니라 파피루스를 썼거나 발굴이 나중에 됐거나 이걸 알면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실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실들은 그리 대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 지점에서 잠깐 벤트리스가 풀어낸 단어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몇 가지 단어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들이 실제로 점토판에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를 좀 더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단순한 언어학적 해독의 결과가 아니라 300년 전 사람들의 실제 삶이라는 걸 실감할 때 이 이야기 전체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되거든요. TIRIPO, 세 발 달린 청동소치입니다.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서 신에게 바치는 물건으로 노래한 그 소치인데요. 점토판에는 이 솥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재고 목록입니다. 어느 창고에 세 발 솥이 몇 개, 손잡이가 달린 것이 몇 개, 손잡이가 없는 것이 몇 개, 심지어 어떤 솥은 상태가 나쁘다, 낡았다는 표시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호메로스가 신들에게 바쳐지는 신성한 물건으로 노래한 그 청동솥이 실제 미케네 왕궁에서는 그냥 창고의 물건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재고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신화는 일상에서 태어납니다. 신성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평범한 물건들,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메로스를 더 대단하게 만드는지 덜 대단하게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호메로스가 신화를 창작한 게 아니라 500년 전 기억을 노래로 불렀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WANAKA, 왕 중에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점토판에는 이 와낙스의 이름과 함께 토지 배분 기록이 나옵니다. 와낙스의 땅이 얼마, 그 다음 계급인 라와게타스의 땅이 얼마, 아주 구체적인 면적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에서 위풍당당한 왕으로 그리는 인물이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토지 행정 시스템의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토지 배분과 세금 징수를 관리하는 행정수장으로서의 왕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역사학에 일으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문명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호메로스로부터 또는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이성과 논리가 있는 그리스. 그런데 선형비가 열리면서 그 앞에 전혀 다른 그리스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왕이 지배하고 관료제가 작동하고 정교한 경제 시스템이 있던 그리스, 그리고 그 그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12세기 무렵 미케네 문명은 붕괴합니다. 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기후, 변화, 침략, 내부 붕괴, 아마도 이 모든 것의 복합. 어쨌든 왕궁들이 불에 탔고 문자가 사라졌고 정교한 행정 시스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의 암흑기가 왔습니다. 선형비는 이 붕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 400년 동안 그리스 지역에는 문자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8세기 무렵 페니키아 알파벳을 받아들여 새로운 그리스 문자가 만들어졌고 호메로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구전으로 전해들어서 노래한 것입니다. 문자도 없이 500년을 이야기로 살아남은 기억을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전 전통은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호메로스 이전 시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 이야기들을 다듬고 전달하면서 어떤 부분들은 살아남고 어떤 부분들은 변형됐을 겁니다. 그리고 선형비 점토판은 그 살아남은 부분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실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잠깐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문자를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기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전달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문자가 없으면 지식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러면 지식은 지식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지식도 함께 죽습니다. 아니면 불완전하게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미케네 시대의 정교한 행정 시스템, 세금 계산 방법,
창고 관리 시스템. 이것들이 붕괴 이후에 사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문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없으니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됐고 전달이 안 되니 완전히 잊혔습니다. 그러니까 선형비의 소멸은 단순히 한 언어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한 문명이 쌓아온 지식 전체의 소멸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더 밀고 나가면 아주 불편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 만약 지금 사회 시스템이 충분히 오래 붕괴된다면 다시 발견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서유럽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제조법이 수백 년간 사라졌다가 근대에 재발견됐습니다. 로마 시대 수도 관리 기술이 중세에는 없었습니다. 지식은 보존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식의 보존은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앨리스 코버가 담뱃값 은박지에 카드를 만든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라질 뻔한 정보를 붙잡아 두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점토판의 글자들이 말해주는 것들을 패턴으로 추출해서 카드라는 형태에 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코버가 죽지 않았다면 아마 그 카드들은 벤트리스 없이도 선형 B를 열었을 겁니다. 코버가 죽으면서 그 카드들도 일부는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버가 논문으로 발표한 것, 인쇄된 종이에 남은 것은 살아남아서 벤트리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인쇄된 논문이 코버의 생각을 죽음 너머로 전달한 겁니다. 문자가, 인쇄가, 그리고 논문이라는 형식이 지식을 죽음보다 오래 살게 했습니다. 이게 왜 선형 비 이야기가 단순한 고고학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잃고, 어떻게 되찾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억되고 어떤 사람들이 잊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벤트리스가 선형 B를 그리스어로 읽어냈을 때 학자들이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0살 건축가가 50년의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걸요. 그런데 왜 체드기의 검증이 결정적이었을까요? 벤트리스는 학계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학계가 그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체드 획은 케임브리지 교수였습니다. 학계가 인정하는 그리스어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벤트리스의 해독이 옳다고 말하자 학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스스로 다 검증할 수 없습니다. 30살 건축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50년간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그게 맞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문 지식 없이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권위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검증 시스템이 때로는 올바른 것을 너무 오래 거부한다는 겁니다. 벤트리스의 경우는 그나마 빨랐습니다. 체드객이 검증에 나서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수십 년을 거부당한 올바른 발견들도 있습니다. 대륙 이동설은 처음 제안됐을 때 반세기 가까이 학계에서 무시됐습니다. 위궤양이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라는 발견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주장이 권위 있는 사람이 지지해서 오래 살아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없이는 온갖 헛소리가 진실과 구분이 안 됩니다. 파인만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자기 수정이 되는 시스템이 완벽해 보이지만 자기 수정이 안 되는 시스템보다 낫습니다. 에번스의 선형 B 단어는 자기 수정이 안 됐습니다. 50년 동안. 그러나 결국은 수정됐습니다. 벤트리스와 체드템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건 과학 자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학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틀린 걸 수정하는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정이 더디더라도 결국 자료가 말하는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과학이 다른 믿음 체계들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과학은 권위가 아니라 자료를 최종 심판관으로 둡니다. 권위도 틀릴 수 있고 권위가 틀렸다면 자료가 이깁니다. 에번스가 틀렸고 자료가 이겼습니다. 300년 전 점토판이 50년 된 단원을 이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걸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현재 학계가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선형 B와 관련해서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형 A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형 A는 선형 B보다 더 오래된 문자이고 아마도 미노아인들의 진짜 언어일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형 B가 왜 미케네 궁정에서 사용됐는지, 미케네인들이 미노아 문자 체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리스어를 쓰는데 활용했는지, 이런 문제들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열린 질문들이 많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형 A의 자물쇠는 아직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내일 또는 10년 뒤에 담뱃값 은박지에 카드를 만들기 시작할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앨리스 코버였습니다. 1950년에 세상을 떴고 격자표를 발표한 그 해에 죽었습니다. 43세였습니다. 벤트리스가 해독을 완성한 1952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벤트리스는 자신의 책 첫 페이지에서 코버를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체드터도 그녀의 공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죽지 않았다면 해독은 그녀의 것이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코버의 이름은 지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히 역사의 불공정함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웅 이야기를 만드는지에 대한 뭔가 불편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좋아합니다. 한 명의 주인공, 한 번의 결정적 순간, 그리고 승리. 이 구조가 기억에 잘 남고 전달하기 쉽고 책과 영화로 만들기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식의 진보는 대부분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업 위에 쌓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쌓고 오래전에 죽은 누군가가 남긴 격자표가 수십 년 뒤에 다른 사람의 손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건 드라마틱한 한 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명의 이름만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턴을 알고 훅을 잊습니다. 왓슨과 크릭을 알고 프랭클린을 잊습니다. 벤트리스를 알고 코버를 잊습니다. 물론 이건 오늘 제가 코버를 억울하다고 위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억울해하기에는 너무 조용히, 너무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영웅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 본능이 사실을 보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왜곡하는지에 대해서요. 코버의 격자표가 없었다면 벤트리스는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버 혼자서도 해독하지 못했을 겁니다. 벤트리스가 지명 대입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격자표는 격자표로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체득액이 검증하지 않았다면 학계는 벤트리스를 무시했을 겁니다. 이 세 사람, 그리고 에번스조차도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에번스의 발굴이 없었으면 점토판도 없었고 에번스의 단원이 없었으면 이걸 깨는 즐거움도 없었으니까요. 지식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언제나 누군가의 위에,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앨리스 코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격자표를 조용히 만들고 있는 사람들, 아직 그 격자표에 어떤 소리값이 맞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가 그 격자표를 손에 쥐면 비로소 열쇠가 맞아 떨어질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금 알아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작업이 아직 빛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웅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입니다. 결정적 순간을, 하나의 이름을, 하나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진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안에도 에번스의 단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오래 믿어온 나머지 의심 자체가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확신,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는 어떤 진실, 이건 자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지과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믿음 체계에 맞게 해석하려는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효율을 위한 것입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효율이 때로는 오류를 만듭니다. 기존 믿음과 맞지 않는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걸러냅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를 우리의 뇌가 스스로 차단합니다. 에번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오래 믿었고 그래서 볼 수 없었습니다. 벤트리스가 볼 수 있었던 건 그가 더 영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분야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지키려는 본능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말하는 것을 자료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대개 많이 아는 것이 더 잘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특정한 방식으로 많이 안다는 것이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꺼운 렌즈가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틀릴 때는 대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구축해온 것들을 잃기 싫어서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비싼 값을 치르는 일이어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버와 벤트리스가 볼 수 있었던 건 그들에게 잃을 것이 적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료에 질문을 맞추려 하지 않고 자료가 질문을 만들게 두었습니다. 이 차이가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찾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1952년 6월 28일, 벤트리스는 30살의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단어를 풀어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56년 9월, 그는 런던 외곽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그가 체드햄과 함께 쓴 책, 미켄의 그리스어의 문서들은 그의 죽음 3주 뒤에 출판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의 완성본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샹폴리옹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풀고 9년 뒤 41세에 죽었습니다. 코버는 격자표를 발표한 그 해에 43세로 죽었습니다. 벤트리스는 해독 뒤 4년 만에 34세로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답을 낸 뒤 너무 빨리 세상을 떴습니다. 어떤 저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다른 것을 봅니다. 코버는 격자표를 완성하고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 일했습니다. 벤트리스는 해독을 완성한 그 해에 책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보고 사는 시간이 주어졌든 아니든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코버는 자신의 격자표가 어떤 열쇠를 만들어낼지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격자표는 그녀가 죽은 뒤에도 대서양을 건너 다른 사람의 손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걸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무언가, 우리가 지금 기록해두고 있는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코버의 격자표가 의미 있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50년이나 걸렸을까요? 이제 그 답이 보이시겠죠?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물쇠를 연 것은 그 자물쇠 앞에서 싸우지 않고 자물쇠의 구조 자체를 먼저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300년 전 크레타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도 이런 자물쇠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단언됐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들이요. 그 믿음이 에번스의 선형 비단언처럼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을 한 번이라도 코버처럼 들여다봤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를 물어봤느냐 하는 겁니다. 지식이 많다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을수록 그 지식이 새로운 것을 걸러내는 필터가 두꺼워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필터를 가끔 걷어내고 자료가 말하는 것을 자료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종류의 지적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코버는 1906년 헝가리에서 태어나 1950년 뉴욕에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든 격자표는 그리스어가 아닐 거라고 50년 동안 단언된 그 문자가 그리스어임을 밝히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라도 앨리스 코버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봅니다. 그녀는 권위 앞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질문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50년의 자물쇠를 여는 첫 번째 열쇠 구멍이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믿어온 것 중에 에번스의 단언처럼 생긴 게 하나 있지 않은지를요. 답은 바로 안 나와도 됩니다. 코버의 격자표도 처음에는 격자표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수수께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